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저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오늘은 다양성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을까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에서 이렇게 현재의 생명체들을 보면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자연의 어떤 원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서도 이 다양성은 진화를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트렌드처럼 진화하게 됐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이 생명의 나무에서 하나의 잔가지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한 10,000년 전 정도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신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을 만난 사피엔스를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12,000년 전쯤에 인간, 가축, 애완동물 이 세 주체들을 다 합해서 생물량을 재보면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전체 생물량 중에 단 0.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죠. 그런 미미했던 존재가 사실 지금은 얼마나 이 지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인지 대략 예측하시겠습니까? 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소, 돼지, 닭, 개, 양, 다시 말하면 가축들 그리고 또 우리가 먹기 위해서 기르는 그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지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한 1,000만 년 동안의 지구의 생태계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어떤 놀라운 어떤 팩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약진입니다. 확장입니다. 가히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접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굉장히 집단이 커지고 그리고 인구수가 많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뭔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명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만든 인류의 시그너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사촌들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친구들도 혹시 문명 비슷한 게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우리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인간은 600만 년 전쯤에 침팬지랑 같이 시작을 했지만 침팬지는 여전히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요. 우리 인간은 전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 글로벌한 세계를 만들었 유일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만들었죠. 개미도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미가 만든 거대한 집단은 본능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집단을 이루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류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영장류는 다른 종들과 달리 집단 생활을 하죠. 포유류도 집단 생활을 합니다만 그 포유류의 집단 생활은 좀 가족 중심이죠. 사이즈가 작고 덜 복잡합니다. 그런데 영장류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크죠. 그 중에서도 인간이 이루고 있는 집단의 특성은 가장 크고 복잡하고 수많은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집단 생활을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의 탐구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왜 커졌는가? 그리고 진짜로 다른 영장류들과 좀 다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뇌과학자들과 영장학자들이 그걸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사이즈를 보면 뇌 용량 중에서 흰피질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침팬지 다른 원숭이들은 집단의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가령 침팬지는 한 50 정도 되는 개체를 한 집단으로 두고 있다면 우리 인간은 150개체, 다시 말해 150명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빈 덤바라는 옥스퍼드의 심리학자가 이걸 이제 덤바의 수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친구의 어떤 최대수 150명 정도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인간이 이루고 있는 집단의 어떤 표준적인 사이즈다, 하나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렵채찍기에는 우리가 매일 보던 친구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집단의 규모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자,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 아시죠?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되었는가, 사피엔스로 살아남아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하죠. 우리는 어느 순간 허구를, 픽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허구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종교를 생각해 볼까요? 종교는 어떤 정체성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죠. 기독교를 생각해 보시거나 이슬람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굉장히 파괴적이긴 하지만 사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족들이 엄청난 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을 이기게 되면 더 큰 조직이 되고, 더 큰 조직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더 큰 또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픽션, 이런 허구가 바로 인류의 집단을 더 크게 만든 또 원동력이었다는 통찰이죠.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생각이 냈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한 1만 년 전쯤에 인류는 그냥 실제 세계가 있다 그러면 가상의 실제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가상의 실제를 만들어내서 누구나가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를 만들어내게 됐다. 그것은 다른 네안데르탈이든 아니면 침팬지든 다른 영장류들이 절대로 만들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새로운 발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인지혁명이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그 통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시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어를 보시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그 가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처드 도킨스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밈을 만들지만 밈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허구를 통해서 상상의 질서를 만들지만 잘못하면 그 상상의 질서에 우리가 소외당하는, 그리고 거기에 옥죄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종교를 한편으로는 가치를 다양하게 만드는 어떤 기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그 점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엔진, 주 엔진, 다시 말해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심리 엔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인지적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공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인지적 공감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감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행동지침으로 삼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감에 대한 정의에는 보면 두 가지 공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정서적 공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및 행동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에 슬픈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들 따라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습니까? 슬픈 스토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죠. 이것은 정서적인 측면의 공감입니다. 감정의 측면이겠죠. 이것은 모든 포유류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막 버튼을 눌러서 이제 먹이를 먹겠죠. 근데 누르는 순간 옆에 동료 쥐한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튼을 계속 눌러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걸 볼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멈추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동료의, 친구의 혹은 친척의 고통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정서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공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은 바로 인지적 공감이죠. 이것은 내가 힘들지 않더라도 내가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 가면 나도 힘들 텐데 그도 저런 상황에서 힘들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이걸 역지사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이거는 인지적 공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공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공감 중에서 여러분 어떤 공감이 다양성을 더 촉진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데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사고, 띵킹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직관과 감정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아까 감정이입처럼 뭐 노력하지 않아도 포유류들은 다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스템 1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시스템 2가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 2는 애써서 추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이성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정교합니다. 자, 이 시스템 2도 우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인지적 공감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2의 작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감의 첫 번째 형태인 정서적 공감은 그냥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한 것이죠. 비슷한 사람들, 나랑 생김새이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공감이 되죠. 이건 시스템 1의 작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누군가 전달했을 때 어떤 그 낯설음, 하지만 그것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것은 바로 시스템 2의 작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뱀을 지나가다가 봤을 때 일단 깜짝 놀래고 보죠. 저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순간 실제로 뱀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 시스템은 이 두 가지 경로를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틀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 1. 하지만 어떤 경우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이게 뱀이구나 뱀이 아니구나를 파악하는 시스템 2.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스템 2라고 하는 이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또 역지사지의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어떤 시스템 1과 2가 중에서 시스템 1으로 우리는 늘 일상을 사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수렵채집기에 우리를 옥죄었던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그것이 본능으로 장착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지 추론, 우리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은 최근에 발명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애를 써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학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냐면 수렵채집기의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365일 달력으로 인류의 진화의 역사를 한번 환산해 보면 도시가 형성되고 산업화가 된 것은 불과 12월 31일 밤 11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아주 최근에 된 게 바로 우리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다 우리는 수렵채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이 되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에 대해서는 공감이 쉬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눈이 가죠.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저 남성, 저 여성을 좋아하도록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교육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가요. 이건 본능이에요. 이건 수렵채집기에 적응된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진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양성 추구는 본능이 아니라 시스템 2를 애써 작동시켜야 하는, 학습해야만 하는 우리의 역량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만 학습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인류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애를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정말 길게 보면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는가, 문명이 어떠한 거대한 흐름이 있는가를 보면 조금 안도감이 들어요. 우리는 공감의 반경을 확장하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진화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처음에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다가 우리 부족을 생각하다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국가, 모든 인간, 우리 그걸 박애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에까지 공감을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의 공감의 반경을 확장한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공감의 원심력이라고 봐요. 그건 인지적 공감, 보편적인 윤리, 그 다음 교육을 통한 공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다양한 집단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잡아당기는 일종의 부족 본능 같은 것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걸 공감의 구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서적 공감, 그리고 우리 혈연들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 집단에 대한 편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 도덕적 직관, 그리고 가치의 획일성,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의 구심력에 해당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는 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받고 있고, 어떤 사회가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인가를 보면 공감의 원심력이 더 큰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왜 다양성이 이렇게 낮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하지만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좀 달라고 하죠. 아무거나라는, 그래서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이렇게 찍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아무거나 뭐 음료수를 빼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예전에 광고 중에서 부장님이 야, 오늘 우리 회식하자. 그래서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아무거나 시켜. 그런데 이제 짜장면 하니까 이제 다들 짜장면 시킬 수밖에 없는, 짜장면에 짬뽕밖에 시킬 수 없는,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광고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체적으로 저는 오늘 뭐 울면을 먹고 싶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저는 오늘 탕수육이 땡기는데 그런 사람 없고, 누가 시키는지, 그리고 집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다양한 생각을 억누르는 그런 사회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우리 사회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10위 정도 되는 국가이고, 사실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계 행복 지수를 다 이렇게 내보면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를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아시아 국가, 잘 사는 아시아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데요. 그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자율성이 낮다는 겁니다. 뭔가 하는데 부장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공부하고, 사회가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압력 때문에 하는 거죠. 나는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보다는 이걸 더 해야 되지 않니? 그게 더 대접받는 거야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율성이 훼손되는 거겠죠. 그 자율성이 훼손되는 사회일수록 불행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이 집단주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정의할 때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하는, 저는 이런 뭐 빨간색을 좋아하고요, 저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방식의 설명이 아니라 저는 누구 집에 둘째 아들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뭐 등등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바로 상호의존적 자기관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강한 민족으로,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가져야 될 다양성을 손상시키는 일이고 낮게 만드는 일일 텐데,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원래부터 우리가 동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주의적 성향을 원래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일 테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공동체일수록 밀농사를 짓는 그런 집단보다 훨씬 더 획일적이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밀농사는 그냥 뿌려보면 그만인데, 쌀농사는 관계시설도 이용해야 되고 한 2-3배 정도 되는 집단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협업이 그만큼 강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집단적인지를 보면 서양에 비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쯔강 위아래로 해서 실제로 벼농사를 짓는 경우, 그 다음에 밀농사를 짓는 경우를 보니까 쌀농사를 짓는 그런 집단에서 훨씬 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런 연구들이 있죠. 자,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성이 설명돼야 되니까요. 저는 그것을 학습 열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멜 표류기 아시죠? 조선시대에 왔던 그 네덜란드의 이 선원이 제주도에 이제 난파돼 가지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외국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 아이들은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독하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정말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학습 열망, 그다음 교육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보면 지난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사실 성리학 전통이 깊이 뿌리 박히면서 사실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를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획일적인 경쟁의 기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추동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거기서 합격을 하면 일종의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공동체의, 자기 집단의 어떤 삶까지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습 열망이 경쟁 문화로 진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 이건 우리가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관찰하는 겁니다. 외국에 한 번만 나가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경쟁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를, 한두 개의 가치를 향해서 모두가 경주마처럼 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지죠. 우리나라의 어떤 초저출산 현상은 바로 초경쟁과 가치 획일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적인 관점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양육하고 늙어서 죽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애를 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사는 바로 그런 성장과 번식과 양육과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간의 차이가 있죠. 굉장히 많이 낳고 빨리 낳는 그런 종도 있지만 느리게,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하나 정도 낳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후자예요. 다시 말해서 번식을 좀 늦게 하고 하나 혹은 자녀를 두 명 정도를 낳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활사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생활사에도 개인의 차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느린 생애사 전략가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녀를 적게 낳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획일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형태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개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언제 번식할까? 얼마나 나을까? 언제까지 살면 좋을까? 이거를 결정해야 되죠. 이거를 트레이드 오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더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번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변에 경쟁이 심하고 주변에 개체들이 되게 많아서 내가 지금 자녀를 낳은들 이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더 낮다 그러면 자기를 더 성장시키는 일에, 또 그래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빨리 낳고 많이 낳죠. 이게 바로 경쟁 지각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사실 동물들이 다 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매일 2호선을 타고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혼부부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주말에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 됐으니까 애를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날 2호선 지옥철을 타고 강남에 출근한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렇게 다들 둥둥 떠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말에 애를 낳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완전 미친 생각이구나 라고 여러분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상태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얼마나 경쟁자들이 많은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우리가
더 경쟁력을 더 높이게 우리를 더 막 추동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가치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 이거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인구 밀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구가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쟁에 대한 지각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격성이 발동이 되고요. 경쟁 욕구가 생기게 되고요. 목표를 고정하게 되고 가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인구 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내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리고 출산은 미루고 가치를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 또 연구를 해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우리나라의 시군 다 조사를 해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 사회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다양성 지수, 다시 말하면 공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떠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한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경쟁적이라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를 다양하게 만드는 아주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 축에서의 밀도를 낮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수도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애를 낳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 자원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점 지방을 조금 더 자족적으로 만드는, 자족적인 도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지금 뭐 지방 혁신 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혁신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덜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공간 축에서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고 다양성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시간 축에서의 경쟁 밀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MZ세대를 보면 왜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살기 좋아졌는데 왜 헬조선을 외치느냐. 예전에는요, 고3들의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고3들을 봅시다. 고3들의 모든 친구들이 다 어쨌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자, 이게 바로 시간축에서 동시에 경쟁하는 그런 사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우리 갭이어를 둘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더 경험하고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취직도 해보고 대학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시간축으로 경쟁을 쭉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다양하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역량 측면에서 밀도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다르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역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다양한 선발 기준, 평가 기준으로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입시를 하고 또 입사를 하게 하고 또 승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량 측면에서 밀도를 낮추고 경쟁을 완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인종 측면에서 우리가 혼합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우린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절대로 단일 민족일 수가 없는 거죠. 대륙에서 왔던 사람들, 또 섬에서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이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신화를 먼저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인종, 다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그게 불편하지 않고 이게 되게 익숙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인종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우리 인류는 정말 다양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진화했는가?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화했습니다만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진화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양성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초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획일화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경쟁을 덜 심하게 느끼게끔 만든 여러 가지 측면의 해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